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요즘 주위에서 주식으로 몇 천만 원 벌었다는 얘기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SNS에는 온통 수익 인증샷이 고카페에 앉아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주식 얘기가 끊이질 않죠. 다들 돈 버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와중에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대급 상승장이었던 지난 몇 년 동안 개인 투자자 절반 이상이 돈을 잃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 중 62%가 손실을 봤다는 통계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쟁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경제적 자유국 일이 절대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그 목표에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90%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 10%가 될 수 있는지 그 생존 전략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내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손해봤어. 아니면 종목을 잘못 골라서 그런가?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은 건 운이 없어서 도 타이밍이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흔하게 빠지는 심리적인 함정과 구조적인 오류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분석해도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3명의 실제 투자자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각자 다른 상황 다른 전략으로 투자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실패. 하지만 이 실패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40대 자영업자 김 사장님입니다. 김 사장님은 정말 평범한 자영업자셨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 열고 저녁 늦게 문 닫고 정말 열심히 사셨죠. 주식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요즘 반도체 주식이 완전 대박이야, 너도 한번 해봐. 나는 벌써 몇 천만 원 벌었어. 처음에는 에이 설마 했죠.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주식 얘기가 들리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해진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결국 김 사장님은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이 1,0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지인이 추천해준 반도체 주식을 샀죠. 그런데 웬걸? 몇 달 만에 1,000만 원이나 수익이 난 겁니다. 무려 50% 수익률. 통장에 3,000만 원이 찍힌 걸 보는 순간 김 사장님은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가게에서 1년 내내 죽어라 일해야 모을 돈을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벌었네? 이때 김 사장님은 생각했습니다. 아,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쉽게 번 돈은 뇌에 엄청난 도파민을 쏟아붓게 만들거든요. 이게 마약이나 도박 심지어 성관계와 비슷한 수준의 쾌락 호르몬이에요.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하게 큰 보상을 받았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 양은 평소 보상의 5배에서 10배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보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뇌의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10% 수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게 일도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고작 몇만 원인데 주식은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 수도 있으니까요. 김 사장님은 더 큰 수익을 찾아 테마주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내일은 바이오몰에는 메타버스, 뉴스에 나오는 급등하는 종목들을 쫓아다닌 거죠. 주식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매일 밤늦게까지 종목 토론을 받습니다. 가게 일도 점점 소홀해졌어요. 손님이 있는데도 핸드폰으로 주가를 확인하고 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꽤 괜찮았습니다. 한두 번 더 수익을 내니까 이제 완전히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주식에 재능이 있나봐. 평생 가게나 하면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가족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나 주식으로 돈 벌었어. 주변 사람들도 다 축하해줬습니다. 김 사장님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확 꺾여버립니다. 하락장이 온 거예요.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 정도 떨어졌어요. 괜찮아, 잠깐 조정일 거야. 10% 떨어졌습니다. 아직 수익은 남아있으니까. 20% 떨어졌습니다. 이제 원금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김 사장님은 손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쉽게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락은 금방 다시 회복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곧 다시 오를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내가 고른 주식은 좋은 주식이잖아. 그런데 기다림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30% 빠지고 40% 빠지고 심지어 50%까지 훅 떨어졌습니다. 이 1,000만 원 넣었던 원금이 순식간에 1,000만 원이 된 거죠. 김 사장님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혈압이 팍팍 올라갔대요. 가족들한테는 차마 이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답니다. 이때 김 사장님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 누가 그랬다나 봐요.
지금이야말로 물타기 할 때다. 평단가 낮춰놓으면 금방 회복된다. 김 사장님은 이 말에 홀딱 넘어간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더 넣을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용융자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 낸 거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떨어진 주식을 더 샀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평단가를 낮추면 회복이 빨라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신용융자는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바로 반대 매매죠. 김 사장님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었자면 알았더라도 설마 더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반대 매매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일 바닥에서 강제로 주식이 팔려나간 거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후 몇 달 뒤에 주가가 다시 쭉 올라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조금만 더 버텼어도 신용융자만 안 썼어도 원금은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원금 2천만 원은 고사하고 신용융자 이자까지 떠안게 된 겁니다. 게다가 가게일까지 소홀히 하는 바람에 매출도 뚝 떨어진 상태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 30대 대기업 직장인 박 대리입니다. 박 대리는 김 사장과는 완전히 정반대 스타일이었어요. 무턱대고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주식 관련 서적을 20권이나 읽었고 유명한 유튜브 강의는 싹 다 챙겨 들었습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혔고 PER, PBR, ROE 같은 지표들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말마다 스터디 카페에 가서 기업 분석 리포트를 작성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엔비디아 같은 우량주를 골랐습니다.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거죠. 실적도 좋고 기술력도 확실하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들이었어요. 박 대리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김 사장 같은 도박꾼들이랑은 다르지. 실제로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주가가 쭉쭉 올라가니까 역시 공부한 보람이 있네. 가치 투자가 답이야 라고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이 테마주로 손해볼 때 박 대리는 우량주로 쏠쏠하게 수익을 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은데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 대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실적이 멀쩡한데 왜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박 대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시경제였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겁니다. 2022년은 미국이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죠. 유동성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튼튼한 기업이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 자체가 시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하지만 박 대리는 이걸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더라도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고른 종목이 무조건 옳다는 확증 편향에 빠져버린 거죠. 좋은 기업은 결국 오르게 돼 있어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어 이런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결국 바닥에서 손절매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다른 주식들이 막 오르는 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FOMO 소외 공포가 밀려온 겁니다.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급하게 갈아탔어요. 물론 갈아탄 주식도 얼마 안 가 꼬꾸라졌습니다. 결국 이쪽 저쪽에서 손해만 본 셈이죠. 세 번째 이야기, 20대 이군입니다. 이 군은 파이어족을 꿈꿨습니다. 파이어족 다들 아시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군은 유튜브에서 30대에 은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엄청 감명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40년 동안 회사 다니는 뻔한 인생은 딱 질색이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죠. 그동안 모아둔 돈은 고작 500만 원. 이 돈으로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연 10% 수익률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10년을 굴려도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 이건 이 친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아는 사람의 수익 인증을 받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스펙도 같은데 한 달 만에 300%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글이랑 같이 증권 계좌 캡처 화면이 올라와 있었는데 숫자가 아주 생생하게 보이더래요. 이 친구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나만 뒤처지고 있나? 저 친구는 벌써 몇 천만 원을 모았는데 나는 아직도 500만 원밖에 안 되네. 조급한 마음이 막 밀려온 거죠. 결국 이 친구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3배 레버리지면 500만 원으로 1500만 원어치를 사는 거죠.
주가가 10% 오르면 30% 수익이니까 완전 대박이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레버리지 상품의 치명적인 단점 바로 변동성 훼손입니다. 변동성 훼손이 뭐냐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기만 해도 원금이 녹아내리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 올랐다가 내일 10% 떨어지면 원금이 그대로일까요? 아니에요. 손해가 나요. 레버리지 상품은 이게 훨씬 심해요. 3배 레버리지면 30% 올랐다가 30%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원금의 상당 부분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친구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저 빨리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었던 거죠. 결국 몇 달 만에 원금의 70%가 날아가 버렸어요. 자지금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 사장님은 도파민 중독 때문에 박, 대리님은 거시경제를 무시해서 이, 친구는 조급증 때문에 실패했죠. 겉으로 보면 다 다른 이유 같지만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이들은 모두 시장의 흐름을 몰랐던 거예요. 주식시장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시기예요.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죠. 이때는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일부 섹터만 오르는 시기예요. 돈이 특정 분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소수의 주도주만 오르는 시기예요. 정말 강한 종목 몇 개만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폭락이에요. 모든 게 다 내려가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돈을 벌면 자기가 잘해서 번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쓰다가 무너지는 거죠. 또 하나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뇌는 돈을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5배 더 크게 느낀대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빚까지 내서 물타기를 한다니까요. 김 사장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원칙의 고착화예요. 상승장에서 통했던 방법을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존 버는 승리한다 좋은 기업은 결국 오른다 이런 말들 상승장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10%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에요. 주식 투자에서는 이게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익이 났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내 실력 덕분인가? 아니면 그냥 시장 상황이 좋아서 오른 건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내가 더 잘했나? 확실하게 검증된 투자 전략이 있었나?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막을 수 있나?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대부분은 운이 좋았던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겸손해지죠. 겸손해지면 무리한 투자를 피하게 되고 결국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시 경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 대리가 왜 실패했는지 기억하시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거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뭘 봐야 하느냐?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갑자기 확 오르면 위험 신호예요. 둘째, FOMC 점도표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보여주는 자료죠. 셋째,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신흥국이나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넷째, 시중 유동성입니다.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4가지만 꾸준히 체크해도 지금이 주식을 사야 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할 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목표를 바꾸세요. 한방 크게 벌 생각은 버리세요. 잃지 않는 투자를 목표로 하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50% 손실을 봤다면 원금을 다시 복구하려면 몇 % 수익을 내야 할까요? 무려 100%입니다. 2배를 벌어야 겨우 원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손실은 복구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첫 번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돈을 잃지 않으면 복리의 마법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연 10%씩만 30년 동안 꾸준히 벌어도 원금이 17배나 불어납니다. 하지만 중간에 큰 손실을 한 번이라도 보면 이 마법은 깨져버립니다. 네 번째, 개별 주식 대신 ETF를 사세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여러 주식을 묶어놓은 바구니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사면 미국의 500대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국에는 KODX 200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죠. 왜 이게 좋으냐?
전문가들조차도 개별 종목으로 시장 전체 수익률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 2008년에 헤지펀드랑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헤지펀드 전문가들이 고른 종목 대 S&P 500 ETF 10년 동안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가 대결이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S&P 500 ETF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연봉이 몇 억씩 되는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종목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장 전체를 산 ETF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90%의 펀드 매니저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못 넘습니다. 이게 10년, 20년 장기로 보면 95%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일반인인 우리가 퇴근하고 와서 몇 시간 공부한 걸로 개별 종목 투자해서 승부를 보겠다는 건 너무 오만한 생각입니다. 박대리처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거시경제를 놓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하지 말고 그냥 모래밭 전체를 사세요. 그게 바로 ETF입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이라면 미국 ETF를 추천드립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이 좋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의 중심은 결국 미국이니까요.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지난 30년간 S&P 500은 연평균 10% 수익률을 냈어요. 복리로 30년이면 원금이 무려 17배나 불어나는 겁니다. 5번째 마켓 타이밍을 재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너무 오른 것 같으니까 팔고 좀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수익은 며칠 안에 확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30년간 S&P 500에 꾸준히 투자한 사람과 가장 좋았던 30일을 놓친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납니다. 딱 30일만 빼먹어도 수익률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문제는 그 30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타이밍 잡으려고 나갔다가 갑자기 폭등하는 날을 놓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6번째 자산 배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재산의 100%를 주식에 몰빵하면 폭락장 때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70%만 주식에 넣고 30%는 현금이나 달러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폭락장이 왔을 때 그 30%로 싸진 우량 주식을 싹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폭락이 재앙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죠. 부자들은 폭락장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있으니까요. 좋은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하지만 100% 투자한 사람은 폭락장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수밖에.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해볼게요. 90%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운과 실력을 구별 못하고 것이 경제를 무시하고 손실을 인정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 레버리지나 도박성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은 도파민 중독 때문에 박대리는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봐서 이구는 조급증 때문에 무너졌죠. 하지만 이들의 실패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럼 살아남는 10%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겸손해지세요. 메타인지를 가지세요. 수익이 났을 때 그게 정말 내 실력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솔직히 대부분은 운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둘째, 거시경제를 보세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겨울에는 얼어 죽습니다. 금리, 유동성, 달러의 4가지만 꼭 체크하세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박을 노리지 마세요.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원금만 지켜도 반은 이긴 겁니다. 복리는 시간이 알아서 만들어주니까요. 네 번째, 개별 주식 말고 ETF를 사세요. 전문가들도 이기기 힘든 게임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시장 전체를 사면 됩니다. 5번째, 타이밍 재려고 하지 말고 계속 시장에 머물러 계세요. 급등하는 며칠 놓치면 수익률이 반토막 나요. 그 며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6번째, 꼭 현금을 남겨두세요. 폭락장은 현금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지만 100% 투자한 사람한테는 재앙이죠. 이 6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니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누리고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부자가 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삶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세요. 김 사장처럼 빚까지 떠한 고박 대리처럼 기회비용 날리고 이 군처럼 원금 날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늘 기회를 줍니다. 올해 놓쳤으면 내년에 또 오고요. 내년에 놓쳤으면 내후년에 또 와요. 하지만 원금을 잃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절대로 원금을 지키세요. 이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전은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세요. 쩐쟁이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